제2의 엔비디아 없다. 제2의 애플 있냐? 제2의 테슬라 있냐? 10년이 지났는데 AMD가 어떻게 됐냐? 엔비디아는 여전히 엔비디아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이펙티브 했느냐? 근데 H20은 중국에만 파는 제품이에요. 1분기 매출 전체에서 H20, 중국의 매출 비중이 35% 정도 나온다는 얘기가 돼서 공식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뭐 10몇 프로라고 하는 거는 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은 중국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칩을 팔지 못하면 엔비디아 실적에는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맞고, 제가 보기에는 되게 싼 것 같아요. 내년도도 이렇게 봤을 때는 30, 40배 줬을 때 200불 뭐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는. 안녕하세요. 미장원의 이종원 원장입니다. 인공지능 칩 대표 주자 엔비디아, 사우디아라비아에 A의 칩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죠. 그동안의 부진을 딛고 지난 4월 저점 대비 약 4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애플을 제치면서 시총 2위 자리를 다시 탈환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말까지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러한 강세의 모습, 진정한 귀환의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다시 돌아온 엔비디아, 왕자의 기한 가능할까? 오늘 저와 함께 시공과 장르를 넘나들며 시원한 수다의 장을 펼쳐주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 팔라티노 프라이빗 에쿼티 송종호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박사님? 이 시점을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140달러를 돌파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추가적인 높은 상승을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좀 뭐 장기적인 투자에서 어차피 올라갈 테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뭐 그 정도의 기업이 2, 3년 뒤에 당연히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아질 거라는 거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왕자의 탈환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사실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우상이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왕자의 탈환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왕자에 앉았던 기간이 너무 짧아서 작년에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했던 기간은 진짜 짧아요. 얼마 안 되고 사실은 2023년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부동의 1위였었고, 그렇죠. 근데 작년 초에 갑자기 애플이 치고 올라오면서 애플이 1등이었던 기간이 가장 길었을 거예요. 그랬다 올해 들어서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로 들어왔는데, 그건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애플이 급락을 하면서, 그렇죠?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애플. 이 갭이 뭐 하루 이틀에 이렇게 딱 좁혀질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니까, 워낙 시가총액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1위를 올해 안에 탈환해서 한 번 정도 노크를 할 거냐 정도의 어떤 강도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얘가 이제 완전 1위야라는 느낌에서의 왕자 탈환이라면 그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자의 자리에 다시 등극을 하더라도 그 기간은 다소 좀 짧을 수 있다. 시적이다 아직까지는. 일시적일 수 있다. 사실은 뭐 엔비디아가 잠깐 이제 왕자에 올랐던 시간이 있었긴 하지만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기세라든가 뭔가 그런 어떤 텐션이 굉장히 강렬했기 때문에 우리 서학개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추억? 그런 이미지로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사님보다 조금 더 좋게 보는 시각인데요.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 볼 때 저희가 이제 룰 오브 40 이렇게 해서 많이 보잖아요. 네. 매출액 성장하고 영업이익률하고, 뭐 엔비디아를 보면은 최근 분기 실적 보면 뭐 매출액 성장이 70% 넘고 영업이익률 65%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룰 오브 40 보면 뭐 140%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애플이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이나 확장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왕자는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관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많이 빠지고 이제 회복하는데, 앞으로 봤을 때는 뭐 EPS 보통 4불 올해 얘기하니까 40배 정도 하면은 160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한 4조 달러 정도까지 더 열려 있는, 그러니까 업사이드와 새 업체를 비교하면 가장 많이 열려있다. 오히려 더 나오고 있다. 예, 업사이드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에서도 그렇고 엔비디아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네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일단은 당시 엔비디아 주가를 5% 이상 급등시켰던 배경,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대한 관세 대부분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AI 칩 수출 이 제한 조치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완화된 이 흐름만으로도 엔비디아 주가를 좀 무겁게 내리누르던 악재가 가벼워진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좀 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관세 협의 내용부터 좀 들여다볼 텐데요. 이 부분은 좀 일단락이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직 일단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뭐 H20 뭐 판매에 대해서 이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55억 달러에 대해 뭐 손실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뭐 뉴스상으로 나온 상황이고 젠수상 CEO 최근에 밝힌 거는 그렇다고 해서 H20에서 더 낮춰서 이런 식으로 하진 않겠다. 근데 블랙웰을 중국에 맞게 좀 디스펙해서 하는 걸 고려해 보겠다 이런 새롭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에 맞물려서 중국의 화웨이 지원들이 한 4천 명 정도 있고 그중에 반이 상하이에 있으니까 상하이 R&D 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커스텀하는데 뭐 R&D를 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대략 이제 엔비디아 매출에서 보면은 뭐 15%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완전히 접기는 어렵고 또 초격차를 벌리면서 디스펙된 칩을 팔더라도 이 시장이 상당히 큰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해 나가면서 중국의 고객들하고 끈을 이어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중국에 대한 어떤 엔비디아 이러한 기조 그리고 상하이에 최근에 R&D 센터를 세우겠다고 한 그 내용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엔비디아의 중국에 대한 이제 매출 의존도가 아마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더 높을 거예요. 본인들은 뭐 많이 낮춰서 작년부터 지금 뭐 10%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약간 모순적인 게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1분기 엔비디아 매출이 한 430억 불, 460억 불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H20 매출이 180억 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H20은 중국에만 파는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1분기 매출 전체에서 H20 중국의 매출 비중이 35% 정도 나온다는 얘기가 돼서 공식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뭐 10몇 프로라고 하는 거는 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은 중국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중국에서 칩을 팔지 못하면 엔비디아 실적에는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맞고 엔비디아 그래서 지금 중국에도 직접 찾아가고 또 요즘 또 대만에서 행사를 하고 있고 백악관에 대해서도 중국하고 AI과의 전쟁을 하지 말고 협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같이 발전할 수 있다. 아니면 공멸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뉘앙스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중국은 굉장히 큰 고객, 가장 중요한 고객이 아직까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상하이 R&D 센터 하는 것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호퍼칩으로는 더 이상 조금씩 모디파이 해가지고 더 이상 다운그레이드 시킨 제품 만들기 쉽지 않으니까 아예 블랙웰 어차피 최신 제품에서 처음부터 설계를 이제 재설계를 해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짜집기가 아니라 제대로 돼서 다운그레이드 제품을 아예 그 아키텍처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그런 면에서 이제 상하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가장 그 선진 도시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가장 최신적인 IT 기업들이 많이 있고 한. 그러니까 그쪽에 고객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고객들의 니드를 반영하면서 커스터마이즈 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발표하고 바로 얼마 뒤에 엊그저께 또 대만에 지금 행사에 가서 대만에도 또 R&D 센터를 짓고 헤드쿼터를 제2의 헤드쿼터를 짓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짓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만도 지리적으로 보면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고 대만과 중국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보면 교류가 거의 한 나라 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싱가포르, 홍콩, 대만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이슈를 하지만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 보면 사실상 중화권 전체가 굉장히 한 나라 같은 동질감도 많이 있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서로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상하이와 대만에 좀 더 많은 이제 공을 들이겠다는 얘기, 그다음에 그걸 핵심 지역이라고 지금 정의를 내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인들이 구상하는 생태계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도 하겠지만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겠다. 왜냐하면 TSMC가 결국 대만에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대만에 또 ASE가 있잖아요. 후공정 세계 1위, 시장 점유율 한 45%, 50%가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 칩을 만들고 패키지하는 것들은 다 대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엔비디아 모든 칩들이. 설계라는 건데 지역에 구애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할 수도 있고 뭐 대만에서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것들 기반이 다 현재 엔비디아의 모든 기반은 대만에 있으니까 대만, 그다음에 고객이 있는 중국. 쪽의 모든 것들의 이제 무게 중심추를 조금 더 가져오겠다는 의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중국을 이슈로 대만, 이 중화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진 기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은 중화권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려는 어떤 의지가 다분히 엿보이는 그런 행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엔비디아, 사우디아라비아 최근 이게 인공지능 AI 칩을 대량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몇 달간 약세를 보였던 주가가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는데 실제로 중국에 수출을 못하더라도 그만큼 이 중동권에서 그 볼륨을 좀 메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규모로 따지면은 투자는 좀 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우디 쪽에 뭐 18,000개 이렇게 하면은 집당 이제 35,000불 계산해 보면은 네. 뭐 규모가 이제 6억 달러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뭐 소프트웨어나 여러 가지 다 하면은 뭐 7, 8억 달러 규모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시작되고 여기에서 지금 휴메인이라는 국부 펀드 산하에 이제 AI 기업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비전 2030 계획 하에 500메가와트까지 계속 확대할 거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은 뭐 6만 개, 10만 개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UAE 쪽 보면은 또 여기는 UAE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계획은 5기가와트급이고 1차적으로 이제 1기가와트까지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연간 10만 개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니까는 두 개를 합치면은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중국 쪽 지금 뭐 매출이 원래보다도 줄어들었지만 거기 한 80% 정도까지 이렇게 사우디랑 합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3년, 5년 더 확대될 것이니까는 상당히 큰 시장이긴 한데 중국 자체가 원래 더 투자 여력이 있는 그런 것이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전쟁 때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배제하고 이런 것이고 젠순왕 CEO는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디스펙된 제품들을 파는 거는 그 중간 언저리 어디에서 합의점 비슷한 그런 시장으로 되는 것인데 결국 중국 업체들이 또 반도체 업체들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어느 정도 중국 시장의 영향력은 좀 줄어들지 않겠냐.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동 쪽에 결국에는 이제 뭐 일종의 뭐 소버린 펀드 이렇게 해서 각 국가 단위로 이제 데이터 센터들 투자하는 것들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도 아시아 쪽도 이루어져야 되고 뭐 말씀하신 대만 그쪽의 데이터 센터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들은 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중화권 시장이 워낙 중요하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뭐 중국의 상당 부분의 매출을 중동권에서 앞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수회의 대부분의 어떤 이익을 엔비디아가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정치적 영향이 분명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수혜를 받은 게 더 많은 건지 힘들어진 게 더 많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은 어떻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백악관하고 척을 지기보다는 뭔가 서로 줄 건 줄고 얻을 건 얻는 게 유리한 상황인 거잖아요. 어르고 달래서 뭐 얻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동권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독자적인 비즈니스 역량으로 따내기 쉽지 않은 길일 수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무슨 산업 인프라가 뭐 중국이나 한국까지 이렇게 막 있는 것도 아니고 고객이 될 만한 잠재적인 IT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러니까 국가적인 투자 정도라는 거라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뭔가 중동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 대통령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결국엔 미국의 제품을 사주는 것들이 대부분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젠슨왕의 수혜를 조금 받았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뭐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그런 거를 본인들의 성장의 뭐 메인 동력으로 쓰겠다 뭐 그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중국의 매출이 좀 감소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그 일부분은 좀 보완이 됐다라는 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중동이 사실은 엔비디아 메인 고객이 되기에는 사실은 확장성이 좀 너무 없지 않는가. 중국과 비교를 했을 때 중국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투자들이 할 만한 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기업들이. 그다음에 우리가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고 선진적인 인프라가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진 그다음에 그 자체 내수 시장 자체가 또 굉장히 큰 상황인데 중동은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 이유로 시작되는 AI 투자 한국도 지금은 그런 수준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확장성은 떨어지잖아요. 이게 자체적으로 계속 어마어마하게 그 다음 투자를 물고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선순환이 되긴 좀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에서
줄어드는 거를 손 놓고 보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어서 아마도 어떻게든지 중국 쪽의 매출을 다른 루트를 찾든지 다른 제품을 다시 어쨌든 커스터마이즈 해서라도 그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은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국 쪽에서 타격을 덜 받느냐가 엔비디아 실적에는 저는 좀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AI를 두고 좀 시장이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죠. 과도한 투자금 대비 수익이 별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가성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앞으로 그게 결국은 이제 투자를 좀 축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스탠스 뷰가 나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최근 다시 주요 빅테크들이 지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앞으로 좀 더 줄이고 매출 다각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 회계 연도를 보면은 엔비디아의 매출 중 한 90% 정도는 네트워크 또 AI용 그 컴퓨터에 사용되는 칩 판매 요 부분들이 차지했잖아요. 그간의 우려가 좀 불식되는 모습으로 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우려가 더 불거진 게 이제 딥시크 이슈가 나오면서부터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세져졌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후에 빅테크들이 밝힌 투자 계획은 현재로서는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아마존 같은 경우가 뭐 가장 좀 크게 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도 다 비슷한 규모로. 다만 이제 각 빅테크들이 이런 투자로 어떤 뭐 AI 에이전트가 됐던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그런 플랫폼이 됐던 이런 것들을 사업화하는 게 이제 빅테크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각자의 영역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이제 오피스 시장과 클라우드 시장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수익화하고 매출하는데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주가도 좀 쉬고 있는 거고, 구글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검색 시장도 좀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AI로 어떻게 이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자기네 투자한 만큼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벽에 부딪히는 면이 있는데, 효과적으로 좀 적게 투자해보자 하는 게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 쪽으로 해서 해보려고 했지만 그 효과는 또 좀 떨어지는 거고, 어쨌든 공짜는 없는 건데 투자를 해야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생각은 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현지에서 각 빅테크들 투자 계획들 보면은 줄지는 않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드는 게, 빅테크 기업들이 언젠가는 자체 칩으로 전환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내부적으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은 애플의 전략이 있고 삼성전자의 전략이 있거든요. 양사가 많이 달라요. 애플은 몇 개 모델 안 내죠. 근데 다 비싼 모델만 판매를 해서 마진율이 굉장히 높고, 단순화하니까 플랫폼도 심플해지고, 그래서 제조 원가를 거기서 그러니까 공통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낮추는 그런 전략이고, 삼성전자는 각 나라마다 커스터마이즈되는 다양한 가격대에 다양한 성능의 스마트폰을 수십 종을 만들어서 모든 레인지를 커버하겠다는 전략에서 개발비도 많이 들어가고 마진율도 싼 건 되게 조금밖에 안 되고 비싼 건 또 마진율이 높고 이런 상황인데, 엔비디아 현재까지는 그 중에서 이제 애플의 전략이었어요. 2년 동안은 정말 비싼 고성능 칩들 위주로 팔고, 뭐 하나에 5천만 원, 6천만 원씩 하는 칩을 만들어 팔고, 그러다가 마진율도 고마진이 나왔고, 영업이익률이 60%, 70%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칩을 설계해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엔비디아 의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물론 총 투자액이 줄어들진 않을 텐데, AI에 대한 총 투자액이 줄어들진 않지만 엔비디아로 가는 몫은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여전히 고성능 칩 위주로 애플의 전략을 하게 될 때는 사실은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올 2월에 있었던 그 딥시크 R1이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기폭제가 됐던 거예요. 가장 최고성능 칩이 아니어도 알고리즘만 잘 짜면은 충분히 우리가 서비스할 만한 수준의 AI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싼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가 있죠. 물론 고성능 칩도 팔리긴 하겠지만 양극화로 가거나 다양한 이제 세그먼트에 대한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생긴다라는 건데, 여기서 엔비디아가 애플의 전략 계속 따라갈지, 삼성전자 전략을 따라갈지에 따라서 AI 칩에서의 주도권을 계속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이제 중저가 시장은 나는 안 할 거야라고 해버리면 이 시장을 파고 들어가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파이는 조금씩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젠스랑이 아직까지는 제가 아무리 인터뷰 읽어봐도 향후 전략에 대한 더 아주 정확한 포인트를 찝어주지는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 저도 좀 궁금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향후 전략도 저는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향후에 엔비디아의 실적과 주가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엔비디아 입장 그리고 젠슨 황 CEO 뭐 스탠스를 봤을 때도 향후 장기적인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가 내놓은 제품들 블랙웰까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호퍼 정도 해서 AI 에이전트와 서비스 가고 그렇게 가는데 큰 무리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막 따라오고 있다 하면은 마켓을 빨리 뺏기고 이런 것들이 맞는데 지금이 이제 AI 투자하고 컴퓨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냐. 그러면 호퍼하고도 블랙웰하고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네. 그 다음은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블랙웰에서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는 효용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빅테크들이 투자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효용에 대해서 체감을 좀 하기 시작하지 않겠냐.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는 결국 소비자가 쓰는 LMM이 됐던 뭐 최근에 뭐 나오는 뭐 지브라가 됐던 여러 가지 못 봤던 새로운 형태의 AI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 상용화하고 했을 때 많은 돈을 투자한 그 효과가 나면은 투자가 더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좀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한다면은 그 시장은 이제 적게 투자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고성능 투자에 대한 것들은 계속 가는 것이고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는 좀 확산될 가능성이다. 경쟁하고 뺏기는 그 그림을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뺏기는 그림이냐, 다른 애들이 많이 가져가는 거냐, 경쟁사들이 따라오는 거냐, 자체 개발하던 아니면 기존에 AI 반도체 개발하던 뭐 AMD나 인텔이던 빨리 따라오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위 마켓을 엔비디아가 블랙웰에서도 계속 유지하고 나머지 시장에서 브로드컴이나 이렇게 에이직화한다든지 이런 그림이면 엔비디아가 갈 길은 아직도 많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동안 가져갔던 독점적인 이 헤게모니 얼마나 더 유지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글로벌 AI 이 시장의 패권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기술 이런 투자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기술 상품화 실패로 인해서 데스밸리를 맞이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지 궁금한데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데스밸리 얘기는 이제 뭐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너무 공포를 자극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모든 신산업, 신제품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좀 쭉 보면은 초기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본격적인 시장이 성장하기 전에 너무나도 많은 기대와 관심이 가는 시기가 먼저 있잖아요. 그렇죠. 주가는 그때 사실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서 이 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관심이 좀 떨어진 시기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성장을 하게 되는 게 정상적인 거라서 전기자동차도 사실은 지금 그 상황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 데스밸리라고 항상 2년, 3년 정도 주가는 너무 앞질러서 올라가 있었는데 전기자동차 시장의 확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또 정책 리스크가 워낙 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점검 밝히면서 또한 그게 바로 치명타를 맞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런 게 현실적인 건데 AI와 관련해서 제가 보는 거는 AI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계속 내가 이걸 돈 주고라도 쓰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려면. 근데 결국 우리가 빅테크가 그걸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고객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지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선순환하는 건데 이제 제가 이거는 뭐 정말 분석으로 어떻게 할 수 수치적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AI의 수준에서 뭔가 질문이나 뭔가 요구했을 때 답변이 나오는 수준으로 봤을 때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편해지긴 했어요. 많이 편해져서 내가 귀찮은 내가 할 일 대신해 주긴 하는데 정교함이나 특히 미래 예측 부분이나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도 오류도 많고 틀린 것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궁금해야 될 게 이게 칩의 성능의 문제인 거냐 아니면 사람의 문제인 거냐 알고리즘의 문제 그다음에 이걸 학습시키는 방식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확실히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무조건 칩이 좋아지면 AI의 수준도 높아진다라면 계속 고성능 칩의 위주로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게 칩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게 R1의 예를 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드웨어 성능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그다음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할 때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따라서 영향이 더 크다라고 하면 고객의 만족도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만들어진 건 한계가 있다.
오히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면 이 하드웨어 경쟁은 어느 정도 주춤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이 경계가 아직까지는 구분이 쉽지 않다 보니까 저도 이제 판단하기 어렵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윤곽이 나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많은 투자가 되다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계선과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투자 선택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하드웨어 위주로 투자를 해왔던 것들의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이 근데 저로서도 현재 어느 쪽에 맞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경계점에 와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결정 내리기는 조금 초기 단계라서 좀 판단이 어렵다라는 점. 근데 한 1년 정도 더 지나면 조금은 더 우리가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이. 근데 이런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한 움직임 굉장히 활발하게 저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가 그동안 쌓으려던 이 독점적 지위, 사실상 그 뛰어난 기술력, 테크 기반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은 참 반도체 접근하기 쉽지는 않은데 자, 경쟁사들의 수준은 얼마만큼 또 올라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뭐 AMD도 있을 거고 네네. 사실상 또 인텔도 있잖아. 인텔도 뭐 가우디 3, 뭐 AI 가속기를 통해서 엔비디아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경쟁사들의 수준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일단 저희가 엔비디아를 이렇게 바라볼 때 블랙웰, 뭐 루빈 이런 칩 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저희가 AI 컴퓨팅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이번에 컴덱스에서도 뭐 NV링크, 퓨전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왔고 지난번에 보니까는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시스템 내에서 정보들을 연결시키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경쟁사들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쿠다 소프트웨어 체계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넥스트 엔비디아는 뭐 AMD다 뭐 많이 수년 전부터 얘기가 됐지만 저희가 작년도에도 보면은 국내에서 보면 삼성, SDS 이런 데들이 AMD랑 이제 협업을 또 하고 네이버 같은 데는 인텔이랑 또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비즈니스 전개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뭐 LMM이나 이런 것들 가동시키고 AI를 실제로 서비스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1번은 일단은 소프트웨어 체계에서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AMD도 ROCm인가요? 뭐 그렇게 하고 뭐 인텔도 뭐 원 API 뭐 각자 그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단독으로 안 되니까 뭐 거기에 뭐 파이토치든 뭐 구글의 텐서플로우든 막 붙여서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시스템을 짜고 그걸 통해서 훈련을 하고 데이터 센터를 이용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는다. 그게 이제 현재 이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AMD나 인텔이나 AI 데이터 센터에서 비즈니스 확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오히려 이제 에이직화하고 있는 이제 구글 쪽으로 가보면 구글은 TPU를 사실은 뭐 2015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10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7세대 내놓은 거 보면은 그 수준이 이제 블랙웰에 거의 이제 근접할 정도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일단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니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체계는 이제 텐서플로우가 원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는 구글 쪽은 오히려 AMD가 하는 것보다 좀 더 준비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NV링크나 뭐 인피니밴드나 다 유사한 그런 인프라 체계까지 다 하고 최근에는 GT 시스템인가요? 그 데이터 센터 전체를 커스터마이징해서 꾸며주는 그런 것까지 해주는 회사를 40억 달러 주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제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우리가 엔비디아 그 전체 그 비즈니스 생태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걸 이제 계속 채워 나가는 거죠. 그럼 언제 따라올 것이냐? 그거는 칩을 그 전체적인 시스템을 훨씬 더 싼 가격에 주지 않으면 고객들은 살 이유가 없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여전히 격차가 굉장히 좀 크지 않나. 네. 손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뭐 네. 2인자, 3인자 그리고 1인자와의 격차, 레벨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자, 한편으로는 뭐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엔비디아의 어떤 GPU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도 앙앙 들리고 있는데 이제 스타트업들이 만드는 칩들, 특정 AI 워크로드에 좀 특화되어 있어서 엔비디아의 GPU보다
조금 더 어떤 부분에서는 좀 나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게 되는데 분명히 엔비디아가 아직까지 굉장히 잘하고 독주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대체 어느 부분에서 좀 더 다른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잘하고 있는 건가요? 차이가 있다면은 어떻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은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에 계속 발표된 내용을 보면 지금 대표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단순한 칩 판매 그치려고 하지 않고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결국엔 고객 입장에서 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공급망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보이고 근데 그렇게 가는 이면을 또 생각해 보면 이제 칩만 파는 거 갖고는 내가 점점 이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움직임을 저는 보고 있고 이번에 대만에다가 대규모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들도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뭐 대부분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칩세트를 만들어도 이걸 꼭 기업의 데이터 센터로 할 땐 또 렉으로 데이터 만들어주는 기업은 또 따로 대만, 중국에 있는 업체들, 폭스콘을 비롯한 그래서 그 기업들한테 맡겨서 또 걔네들이 또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모든 것들 내가 직접 하게 되면 그 부분의 마진도 내가 가져올 수 있고 또 고객 입장에 내가 전체적으로 나한테는 원스톱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칩만 팔아서는 나중에는 현재 위상을 유지하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AI라는 게 지금은 자기 GPU가 대세가 돼 있잖아요. GPU가 대세가 됐던 거는 어떻게 보면 2015년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 국수의 대국대 GPU 시스템으로 압승을 거두면서 사실은 GPU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AI를 생각할 때 막연하게는 당연히 CPU로 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두뇌니까 CPU가. GPU는 어떻게 보면은 CPU보다는 이제 IQ로 따지면 상당히 떨어지는 전자계산기 정도의 보조적인 툴에 해당하는 건데 결국에는 천재가 암산으로 하는 것보다 전자계산기를 하는 게 더 빠르더라. 단순한 계산이었으니까 바둑두는 것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 서비스를 받고 있는 AI의 수준이라는 게 아직은 단순 계산 수준이다 보니까 아주 값비싼 CPU라든지 뉴로몰피, NPU 같은 것들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GPU로 하는 게 가성비도 좋고 더 빠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어서 GPU가 이제 대세가 되어 있는 거지만 AI 수준이 점점 높아지겠죠. 점점 높아지게 됐을 때도 여전히 GPU가 대세로 돼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국가 차원에서 이제 많은 AI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어서 4세대 지능형 반도체 이제 사업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부 국장님, 단장님 만나서 이제 오찬하면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AI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똑같은 생각 갖고 GPU는 초기 단계에서 유효한 모델이고 결국에는 CPU나 NPU로 갈 텐데 둘 중에 자기는 NPU 쪽이 더 우세하다고 본다. 그래서 NPU 쪽으로 주로 우리들은 이제 연구 방향을 잡을 거다. CPU보다는 네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글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보면은 개발을 다 하고 있어요. 뭐가 주인 될지 모르니까 GPU, CPU, NPU를 다 같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그것들을 조합해서 최저적인 퍼포먼스를 찾는 것들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현재 보면은 엔비디아 칩 같은 걸 봤을 때 CPU 1에 GPU 2 정도 비율로 들어가거든요. 칩셋 구성하는 걸 보면 1대2 정도. 네. CPU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GPU의 절반 정도가 CPU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에 뭐 GPU라고만 생각하는데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실상을 열어보면 여전히 굉장히 많은 CPU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 비중이 이제 과연 GPU가 메인인 게 아니라 GPU가 보조로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AI 수준이 더 높아져서 그 퍼포먼스를 내려면은 네네. 계산기가 스스로 두뇌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두뇌가 더 많아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의 뭐 PPT 만들어주고 영상 만들어주는 정도지만 나중에 우주선을 보내기 위해서 그거를 계산해야 되고 각을 계산해야 되고 이런 단계로 갔을 때 GPU 과정 할 수 있을까 능력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시아 최대 테크 전시회죠. 컴퓨텍스 2025가 현재 대만에서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조연설에 나섰던 젠슨왕 CEO, TSMC, 폭스콘과 함께하는 초대형 AI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젠슨왕 CEO의 어떤 기조, 무엇을 좀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전에도 우리 TSMC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TSMC의 고민이 뭐냐 하면 대만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고 고객도 또 중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리소스 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대만어도 뭔가 큰 공장들과 R&D가 있어야 되고 미국에도 또한 니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또한 생산시설 지금 짓고 있듯이 또 R&D도 필요할 것이고요. 네. 그런 고민이 이제 엔비디아도 비슷한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초기에는 팹리스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의 고객 의존도가 중국보다 더 높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중국하고 단절해서는 아직까지는 비즈니스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많이 느껴서 그럼 중화권에 대해서도 뭔가 미국의 눈치를 덜 보면서도 비즈니스 이어갈 수 있는 뭔가 그런 요건이 필요한 거죠. 환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 직접 하는 거 분명히 미국에서 반대가 심할 테니까 대만은 어차피 미국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에 있고 어차피 TSMC는 미국의 모든 기업들이 다 애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대만에다가 어쨌든 엔비디아의 미국에 준하는 세컨더리 어떤 포지션으로 센터를 구축하라는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그런 의지가 좀 일으키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물론 뭐 미국이 메인으로 가겠죠. 한동안 미국이 메인이 가지만 근데 결국에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엔비디아도 팹리스 기업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공장이 없어요. 결국엔 엔비디아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대만에서 TSMC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만에 있는 ASE가 그걸 패키징 해줘야 되고 대만에 있는 폭스콘이 그거를 렉으로 만드는 다음에 미국에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바에야 뭐 최종 비즈니스 하는 헤드쿼터는 미국에 있더라도 제조 R&D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대만에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쪽에서 모든 협업 파트너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현실적으로 실용화 노선은 대만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이 있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최종 고객이 미국에 많이 있더라도 그 전 단계까지는 대만의 중요성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젠슨왕 CEO가 그리는 어떤 새로운 그림 어떻게 보십니까? AI라는 게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미국에서 많이 혁신이 일어나고 좀 지금도 주도하고 있고 하지만은 기본적인 컴퓨팅 산업 자체 발달이 이제 대만 중심으로 또 많이 되어 왔고 지금도 인프라가 있고 TSMC조차 이제 미국에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투자는 많이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효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좀 회의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TSMC 뭐 아리조나 지금 공장 짓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인프라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이제 뭐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뭐 지금 투자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이제 대만은 더 어떻게 보면 그 AI 제조에 있어서는 컴퓨팅 제조에 있어서는 이 본산의 역할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변함이 없다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중국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관세 전쟁에 맞춰서 혹은 미국 정부의 입장에 맞춰서 일방적으로 포기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이후에 중국이 이제 뭐 AI든 로보틱스든 반도체든 못 따라오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뭐 격차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명분과 필요성을 주기 때문에 더 오히려 이걸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차라리 그 디스펙 된 거라도 팔게 하면 이 시장은 그래도 가져갈 수가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과 마찬가지로 이걸 딱 끊게 되면 세상은 그렇게 완전히 탈세계화돼서 단절되는 것이냐. 그리고 그 후에 다가오는 것들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큰 시장을 놓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계속 그 접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는 더 혁신을 해야지 이제 뭐 얼마 전에 보면 화웨이에서 어센드 910D 그거 이제 개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와가지고 그날 뭐 엔비디아 주가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910C가 이제 H100에 좀 못 미친 한 60% 정도 구현한 수준.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도 많이 좋지가 않고, 근데 이제 910D에서는 좀 비슷하게 따라오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어쨌든 격차는 있지만, 그럼 화웨이한테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성을 주는 거는 또, 미국 정부의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볼 때는 어쨌든 더 이 중국 쪽하고 이어가야지만 이 시장을 완전히 그냥 뺏기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젠슨왕 엔비디아 CEO 입장에서 참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